이제 저희 챕터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파트 1으로 뽑은 기본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좀 무리 없이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기본편으로 잡았어요. 파트 2에서는 이제 수유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본편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이번 책에서 일단 저는 아이를 잠재우는 모든 방법을 또깨시 꿀잠 프로젝트 안에 다 담았습니다. 물론 이제 젖을 물려서 재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액션 플랜을 막 서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젖을 물려 재우거나 안아서 재우는 경우도 또깨시 큰 수면 교육 혹은 잠재우기 프로그램 안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또깨육아 책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잠연관이라는 단어와 수면의식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67페이지 보시면 잠연관이란 해서 박스가 하나 있어요. 이 책에서 정의 내리는 잠연관이란 아이가 푹 잠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한 특정 행위를 말한다. 잠자고 싶어하는 아기, 지금 자야 하는 아기를 깨어있는 상태, 4개월 전의 아기라면 살짝이라도 깨어있는 상태로 자기 잠자리에 눕혀서 잠이 푹 잠들 때까지 그 특정한 상태, 예를 들어서 누워있는 잠연관이라면 누워있는 것이 유지된다면 아이는 자연스레 그렇게 잠드는 것을 배우게 된다. 예를 들어서 첫째 때 저는 잠연관의 변천사가 조금 있는데 많이 있었던 거, 가장 길게 썼던 것이 누워서 젖을 물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워서 젖을 물리는데 아이가 푹 잠들 때까지 젖을 물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잠연관이 누워서 젖을 물린 행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특히나 4개월 전에 또 아이가 처음 키우는 거고 첫째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좀 많이 남아 도는 상황이에요. 둘인 경우랑 비교를 하자면 처녀 때랑은 완전히 제가 영어 표현으로는 upside dow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대변화고, 굳이 이제 우리가 둘과 하나를 비교를 한다면 정말 시간이 남아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특히나 이제 아기가 젖을 물고 있는데 이제 꾸벅꾸벅 잠이 드는 거죠, 스르르. 그때 이제 젖을 빨다가 스르르 잠든 아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엄마의 느낌으로는 약간 매정하게, 근데 이 매정하다는 느낌 자체가 엄마의 느낌일 뿐이에요. 그렇게 딱 떼어내면서 아기야, 잠은 네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 거란다 라고 말하고는 아기 침대에 눕히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다.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특히 한국 정서상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덫에서 헤어나오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은 잠연관이 만들어지는 건 정말 불보듯 뻔한 그런 스토리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젖을 물고 자는 연관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서 자는 연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아이가 만든 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자는 거라고 가르쳐준 셈이에요. 눕다 외에도 잠연관은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젖물리기 있을 거고요. 안아주기 있을 거고, 아기가 자는 내내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한 몸으로 안아주면서 인간 이불 노릇하기, 그리고 옆에 누워있든 또 계속 토닥여주든 엄마가 옆에 꼭 있어주는 연관, 그 외에 이제 바운싱 해주거나 여러 가지 기타 잠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잠연관을 눕히기 잠연관과 눕히기 외 잠연관으로 나눌 수 있어요. 눕다 이꼬르 자다 외의 잠연관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요소를 충족시키는 잠연관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68페이지에 이제 서술한 내용인데, 첫 번째로 엄마가 즐기면서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행복한 마음으로 항상 수행할 수 있는 잠연관이라면 오케이.
다만 이제 초보 엄마라면 1번 항목,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항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365일 휴가가 없는 일터에 당당하게 진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본인이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잡년관을 썼을 때 아기가 잠드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아기가 중간에 깨지 않고 쭉 잘 자준다면 역시 오케이예요. 근데 요것도 과학적인 여러 가지 분석 자료, 연구 자료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사실 만 4개월 이후부터는 아기의 발달 단계의 변화로 인해서 눕다라는 자면관 외의 것들은 오히려 그게 잠을 재우는 법이 아니라 아기를 얕은 잠 단계에서 깨우는 방법이 돼요. 아이러니컬하죠. 엄마는 아기를 정말 위한다고 막 안고선 둥개둥개하고 토닥토닥해서 겨우겨우 잠들었다 해가지고 푹 잠든 다음에 잠자리에 내려놓는 거. 그때 살짝 눈 뜨면 어떻게 다시 다 해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서 다시 그 행위를 무한 반복하는 스토리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겪었을 거예요. 처음 해보신다면.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기를 재우는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기의 잠이 만 4개월이 지나면 깊은 잠과 얕은 잠의 단계로 어린애 잠과 유사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아기가 얕은 잠의 단계에서 살짝 일어났을 때 스스로 잠들 수 있었던 아기라면 그 상태 그대로, 그 컨디션 그대로, 그 조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면 별다른 그런 변화 없으니까 당연히 스르륵 잠들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항상 안아서 재웠거나 특정한 잠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눕다 외에 어떠한 잠연관이 꼭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아기는 당연히 울게 되어 있고 당연히 그때 얕은 잠의 단계에서 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기가 만 4개월 지나면 약 45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4개월 지났을 때는 눕다의 잠연관으로 한번 꿀잠 프로젝트 똑개 육아 책을 참고 삼아서 슬슬 전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로 판단을 해봐서 지금 현재 우리 아기에게 잘못된 잠연관이 많이 걸려있다. 이렇다면 이것들을 하나씩 점진적으로 없애는 전략을 세워서 실행하시면 돼요.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잠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수면의식. 그러니까 수면의식과 잠연관이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예로 다시 돌아가서 첫째 때는 아기를 푹 잠재워서 이제 품에서 내려놓아서 아기가 엥 하고 울면 다시 반복 이렇게 되는 건데 둘째 때 느낀 게 뭐였냐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려놨을 때 아기가 조금 울 수 있어요. 만약에 엄마의 품 안에서 푹 잠들었을 때 내려놨다면 당연히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울 수 있는 거죠. 당연해요. 너무나 당연해. 우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때 내려놓고 유유히 방을 나온다거나 이제 여러분들이 꿀잠 프로젝트 책을 읽으시고 변수들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직접 공간 설정, 그러니까 내가 아이의 옆에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머무를 때 의자에 머물러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나가서 마음속으로 응원해주고 중간중간 문턱 응원을 할 것인지 등등 위안의 타입들을 여러분이 설정을 하게 돼요. 그 울음이 발생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정한 애초의 플랜대로 위안의 반응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정말 한 끗 차이인데 그 한 끗 차이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육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파장 효과인데요. 여러분이 연못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물결 무늬로 막 이렇게 파장이 일잖아요. 그 파장. 육아에서는 정말 무심코 돌멩이를 던지는데 아무런 의도 없이 던지는데 아래에서 개구리가 맞아서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파장 효과. 근데 육아에서는 내가 이거를 의도해서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의도해서 한 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행동을 한 건데 그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파장 효과가 육아의 정말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거랑 심리 테스트랑 똑같다. 아무것도 공부를 하지 않은 채 육아에 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같이 했던 심리 테스트들 있잖아요. 어떤 방에 뭐 촛불이 있다. 몇 개 있을 것 같아? 한 사람은 뭐 2개. 뭐 다른 친구는 뭐 5개.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심리에 따라서 말을 하잖아요. 어느 동굴에 들어갔는데 동물이 있어. 고양이일까? 뭐 고릴라일까? 하마일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심리 테스트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내가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하잖아요. 그런 심리 테스트랑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똑같냐? 결국 우리 다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아기가 뭐 울음이 터졌거나 어떠한 육아에 있어서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심리, 각자가 타고난 성향대로 그냥 바로 그냥 그렇게 리액션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육아의 분야도 다른 학문과 똑같아요. 정말 역사가 있고 정말 철학이 있고 이 분야를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 있고 또 이 분야에서 직접 아이들을 키우고 엄마들을 상대하고 한 전문가들, 베테랑 연구가들 또 이분들이 쓰신 논문, 이분들이 쓰신 책들 정말 자료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공부하고 들어가는 것과 공부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그저 그냥 즉흥적으로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는 행위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보통은 아이를 내려놨을 때 울면 바로 앉죠. 용수철이 마치 반응을 하듯이 용수철이 팅 하고 튕기듯이 바로 앉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때 잠깐 찬스를 줘보시는 거예요. 찬스를 줄 때 그냥 주면 안 되죠. 실패해요. 처음 엄마가 되신 분들은. 왜냐면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잠시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그때는 심리적으로도 체제적으로도.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계획해서 한 게 아니었는데 첫째는 저와 한 몸으로 자지 않으면 못 자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둘째를 의도하지 않았는데 울리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둘째가 한 만 4개월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당시에 뭐 첫째도 어린이집을 안 가는 상황이라서 매일같이 그냥 하루 종일 아이들 둘과 지지고 볶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매우 해피했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극한으로 몰린 시점도 있었지만 둘째 보는 게 너무 쉬워서 얘 하나만 보면 정말 이거는 와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게 되게 신기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역으로 추론하는 역으로 다 검증해보는 리서치 자료들 여러 전문 서적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랬구나 이런 작업들을 틈틈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둘째와 첫째를 낮잠을 재워야 되는데 첫째는 한 번 낮잠을 자는 시기였어요. 그러면 둘째를 그 한 번 첫째가 낮잠 자는 그 타이밍에 같이 재워야지만 제가 쉴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둘째가 낮잠을 자주 자더라도 첫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둘이 자는 시간을 일치하지 않으면 첫째는 한 번밖에 안 자니까 낮잠 1 하나 있는 상태니까 낮잠 1을 둘째의 낮잠 2나 뭐 낮잠 3에 맞춰야지만 제가 그때 비로소 같이 자거나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스케줄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잠을 잘 자게끔 됐죠. 과개입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아기 패턴을 스스로 찾아가게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만 4개월이 지난 날 낮잠을 재우려고 아기 침대를 그 당시 대여했었거든요. 아기 침대에 둘째를 내려놓았는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첫째가 둘째를 재울 때 방에 막 깔깔대면서 들어와서 제 옷을 막 늘어지게 끌고 엄청 크게 소란을 피웠거든요. 그래서 둘째가 뭐 운다고 하더라도 들어와서 달랠 수가 없는 거죠. 달랜다기보다는 재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재우려면 그런 이렇게 재우게끔 제가 하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막 떠들고 흥분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어야 되는데
재우려고 했을 때 첫째가 들어와서 막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이제 어차피 쟤는 내가 들어가서 재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기가 우는데 일단 첫째도 재워야 되는 낮잠 타이밍이라 첫째랑 같이 안방에 들어가서 한 몸으로 안고 인간 이불 자세, 일명 새우 자세라고 했는데 옆으로 누워서 아예 새우처럼 애를 안아버리는, 그렇게 안으면서 첫째는 또 제 귀를 그렇게 만지면서 자요. 그래서 귀를 막 만지면서 얘를 일단은 10분 안에 잠재우고 저 울고 있는 둘째한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안았죠, 첫째를. 그래서 첫째가 이제 잠들려고 하는데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둘째는 건너편 방이었거든요. 딱 맞은편 방. 마음이 저도 굉장히 안 좋았죠. 둘째가 울고 있는데 갈 수도 없어요. 첫째가 먼저 잠을 자야 가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촛불을 끄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진 촛불이 2개인데 후후 불어서 한 놈 끄고 한 놈 끄면 제가 쉴 수 있는 거죠. 그 낮잠 따닥 이렇게 재울 때. 그래서 이제 한 명을 먼저 끄고 저쪽 가서 또 불을 끄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첫째가 점점 스르륵 잠드는데, 첫째 같은 경우에는 잠들락 말락 하거나 얕게 잠들었을 때 제가 또 자리를 뜨면 어차피 도로 암이 타불이에요. 첫째도 뭐 교육을 잘 시켰으면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 당시는 그랬기 때문에 일단 푹 잠들 때까지 계속 그 행위를 지속해줘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푹 잠들었을 때는 시간이 15분에서 20분이 경과했었어요. 근데 그때 신기하게도 둘째가 울다가 잠이 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첫째가 잠든 후에 한 15분에서 20분 경과한 후에 둘째 방에 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둘째가 잠이 들어서. 그때가 의도하지 않게 처음으로 둘째를 울린 날, 굳이 울린 날이라고 표현하자면.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났는데 더 길게 푹 자고 아주 행복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한 15분에서 20분 울린다고 해서 뭐 크게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를 바로 알았어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1분씩 기회를 줘봤어요. 책에 보시면 똑개식 안전 잠자리 구축하는 법이 나와 있거든요. 안전은 정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일단 아기를 이제 같은 방에서 잘 건지 아니면 혼자 재울 건지 뭐 이런 것들, 각방 체제로 갈 건지 뭐 이런 거를 일단 정하신 다음에 4개월 전이라면 뭐 아기 방에 여유가 있다면 아기 방에서 재우시고, 부모님께서 둘 중에 한 분이 바닥에서 그냥 투명인간처럼 잠자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아기 방에서 재울 거면 처음부터 그냥 아기 방에서 시작하면 돼요. 4개월 전에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은 방에 어른 한 명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막 안달복달 하거나 아기가 잠깐 깽하는데 막 개입하고 이러면 일을 그르치게 되겠죠. 그냥 마음 편히 그냥 누워 계시다가 아기 이제 그 밤수 텀도 시간대가 파악이 돼요. 한 6주가 지나면 부모님들이 개입만 안 하면 그때쯤에 알아서 깨요. 알아서 깨면 밤수는 보통 2번 하거든요. 새벽 1시경에 한 번, 뭐 4, 5시에 한 번 이렇게 2번 하게 되어 있어요. 뭐 꼼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기가 뭐 8시쯤 잔다 밤잠을 했을 경우에 뭐 10시쯤 꼼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수유, 막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막수는 잠들기 전에 수유를 하면 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수면의식 얘기하다가 좀 길어졌는데요. 수면의식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거가 큰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자명관 외에 그 아기들이 좋아하는 그 5S 있잖아요. 그 빨기라든지 빨기에 뭐 전물리기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스윙, 뭐 살짝살짝 바운싱 주는 거, 안아서 둥게둥게 하는 거. 그리고 사이드 앤 스토머크, 그러니까 그 배로 이렇게 누워서 자는 자세, 뭐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 배에 살짝 압력을 가해주면 아이가 좀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리고 스와들, 속삭이도 정말 4개월 전 아기들에게는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 수면의식 단계에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개 육아에서는 젖물리지 말아라, 뭐 안아주지 말아라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젖물리고 싶으면 젖을 물려도 되고 안아주고 싶으면 안아주셔도 되는데, 다만
잡념관으로 그걸 쓰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잠들기 전에 수면의식에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다만 잠이 들기 전에 살짝이라도 깨어있을 때 누운 상태로 잠자리에서 재우면 속삭이를 한 채 4개월 전이라면 4개월 후에 뒤집기까지 마스터 됐으면 엎드려 놓으면 더 빨리 잠들어요. 물론 이제 안전한 환경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엄마가 아기를 수면이식 단계에서 옆에 누워서 꼭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그런 달콤한 시간들, 이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수면이식 단계에서 해주시고 그 후에는 아기가 스스로 잠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깨식 안전 잠자리 체크리스트 보시고 다 체크가 끝났다면 그 안전한 환경에 놓고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는 게 나한테는 맞지가 않아. 나와 내 아기에게는 각방에서 자는 것 혹은 혼자 잠드는 것을 본인이 터득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엄마 아빠가 위안을 할 때 밖에 나가서 하는 건 난 너무 불편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런 분들은 옆에 그냥 머물러 계셔도 돼요. 머물러 계시는 게 잠염관에 또 속해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염관이라는 거는 아이가 푹 잠들 때까지 어떤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옆에 존재하는 것, 그것도 이제 아기가 푹 잠들 때까지 지속하시는 거잖아요. 의자에 앉아있는 플랜은 의자에 앉아서 바라보는 것도 아기가 잠들 때까지 지속을 하게 되는 거니까 아기가 엄마가 안 보이면 이제 또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의자 플랜은 보통 그렇게 의자를 조금씩 아기의 잠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해서 결과적으로 방 밖에 의자를 놓고 앉을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의자 플랜이고요. 만약에 난 정말 아기와 한 공간에서 자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잠자리를 조금은 분리해서 물론 4개월 전에 난 정말 꼭 안고 같이 자고 싶어 하시면 그렇게 일단 하셔야죠. 뭐가 잘못됐고 잘된 것은 뭐 딱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4개월 전 같은 경우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책들 중에서도 6주 안에 모든 것이 결판난다. 이게 제목인 책들이 있어요. 정말 6주 안에 어떻게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다음에 힘들어지는 게 결정난다는 거죠. 저도 그거에 정말 적극 동의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일단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잠들 때는 스스로 뭐 나이스하게 잠들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꿀잠 선물해 주시고 너무 안고 싶으면 잠든 다음에 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윈윈인 거예요. 내가 안고 싶은 욕구도 해결했고 아기는 스스로 잠드는 꿀잠 선물도 받아서 아이 주도 숙면 스킬을 터득했죠.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잠염관 자체를 엄마가 옆에서 누워있는 것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누워있다라도 좀 떨어져서 아예 잠자리를 분리해서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옆에 좀 살결만 닿게끔 누워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본인이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일 편한 건 사실 노동력 0이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하고 아이도 잠을 너무너무 잘 자요. 그 경우가. 사실 잠자리를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아기가 4개월, 5개월 지나면 인지 능력이 확 발달하기 때문에 엄마가 한 공간에 있다라는 거를 바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쩔 수 없이 잠연관으로 잡히는 거죠. 잠잘 때 애들이 뭐 7시에서 8시에 잠자면 어른은 그렇게 이른 시간에 안 자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어른의 경우에는 그 시간을 황금 시간으로 자기만의 시간으로 알차게 보낼 수도 있는 건데 굳이 7, 8시에 어른들은 잘 생각이 없는데 같이 들어가서 있어주는 잠연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딱히 뭘 하는 건 아닌데 엄마가 같은 방에 있지 않으면 잠을 안 자니까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것을 1년에서 3년 동안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고 또 아이도 너무나 빨리 잠들고 중간에 깨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중간에 일어나서 근데 뭐 엄마가 있는지 찾아보고 이럴 순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해서 잠연관을 일단은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책에 넣은 그 예가 있는데요. 81페이지 보게 되면 수면의식을 실행할 때 주의할 점은 의식 중에 그 수면의식을 하는 도중에 아이가 잠들면 의도하지 않은 잡념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노래를 불러주는 수면의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두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이가 잠들 때까지 옆에서 자장가를 무한반복으로 불러주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이를 잠자리에 데려가서 포근히 안아주며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2번 정도 불러준 뒤에 아이 스스로 잠들 기회를 주기 위해 잠자리에 내려놓는 것.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달라요. 첫 번째는 자장가 부르기가 잡념관으로 설정된 것이고 두 번째는 수면의식으로 작동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식, 그러니까 아이가 잠들 때까지 옆에서 자장가를 무한반복으로 불러주는 것. 이것이 이제 아이가 잠드는 순간에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으니까 살짝 깼을 때도 옆에서 자장가를 불러주는 엄마가 있어주기를 바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매번 베개를 베고 자다가 살짝 깼을 때 베개가 없으면 이상하고 허전하듯이. 그래서 이 예에 든 두 가지의 케이스가 한 끗 차이인데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이제 안아주면 안 된다, 젖물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 현재 잡념관으로 그 행위가 쓰이고 있는지 수면의식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가능하면 건강한 꿀잠 선물을 위해서 눕히다 외의 것들은 수면의식에 넣어서 활용을 해보면 좋아요.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아기가 잠이 푹 들 때까지 어떠한 해당 특정 액션을 지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수면의식 단계에서 충분히 안아주고 혹은 젖을 먹인다든지 기타 좋아하시는 행위들을 하고 잠들기 전에 눕혔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꿀잠 프로젝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66페이지 보시면 제가 공차 주문 과정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념관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생활 스타일이 있겠죠. 아빠가 야행성이라든지 엄마가 야행성이라든지 혹은 엄마 아빠 직업에 따라서 퇴근 시간, 출근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고요. 원룸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기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스텝 1에서는 일단 잡념관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스텝 2에서는 울음의 시간과 양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 여기서 이제 눕히다 잡념관을 선택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면 좀 힘든 부분이 젖물려서 재우거나 안아 재운다고 했을 때 울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만 해도 누워서 젖물려서 재우는 잡념관을 탔을 때 의도해서 그 잡념관을 쓴 건 아니었지만 제가 정말 좀 살아보려고 직립보행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누워서 젖대주면 1시간을 얘가 빨던 2시간을 빨던 간에 결과적으로 잠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시기에 좀 제가 살아보고자 그 잡념관을 어쩌다가 타게 된 건데 그때도 처음 이제 그 전에는 안아서 막 걷는 그 잡념관이었어요. 바로 전에는. 그게 너무 힘드니까 누워서 젖물리는 걸로 갈아탄 건데 처음 누워서 젖물리는 거를 할 때는 아기가 누워서 젖을 빤 적이 없고 이게 지금 자라고 제가 물리는 거잖아요. 그걸 처음에 파악이 안 되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많이 울었어요. 누워서 젖무는 게 일단은 익숙하지 않았고 그 상태로 잠들어야 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잡념관이더라도 중간에 변화를 주면 그 잡념관에 적응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울음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플러스로 아기가 평소에 이제 잠을 푹 자지 못하면은 예민한 잠습관을 가지고 있게 되면 사실 그 예민한 건 엄마가 어떻게 재웠느냐,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에 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아기가 이제 꿀잠을 못 자게 되면은 항상 피로해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야 되는 그 시간보다 덜 자게 되어 있고 설사 그 시간이 채워졌더라도 푹
자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자꾸자꾸 깨고 얕은 잠에서 깨고 이러다 보면은 피로가 쌓였기 때문에 피로 때문에 잠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울음이 대거 발생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의도해서 얘를 울릴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울린 것이 아닐 뿐이지, 눕는 자명관을 쓰거나 그 또깨식 꿀잠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실행할 때 그 단계에서 살짝 발생하는 울음? 이것들은 그 이후에 유학이 통틀어서 발생하는 울음, 이 꿀잠 프로젝트를 하지 않아서 그냥 항상 어렵게 재우거나 예민한 잠습관을 가지게 됐거나 푹 자지 못해서 피로가 쌓인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울음과 비교를 해보자면 정말 세 발의 피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텝 2에서는 일단 울음 시간과 양을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스텝 3에서는 이렇게 아이에게 스스로 잠들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발생하는 울음, 그 상황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있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위안을 줄 것인지, 나는 어떤 위안 타입으로 갈 건지, 문턱 응원을 할 건지, 들어가서 스킨십은 절대 안 하고 침대 앞까지 가서 눈을 마주치거나 그 바로 앞에서 말로 응원해 줄 건지, 혹은 들어가서 뭐 배나 가슴을 살짝 쓸어주면서 말로 응원할 건지, 아니면 잠깐 안아 올릴 건지, 그게 바로 안눕이 되겠죠. 안눕은 뭐 잠깐 울었을 때도 계속 안아주고, 하지만 안아서 재우는 건 아니고 다시 내려놓는 게 안눕이에요. 결국 누워서 잠들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 울었을 때 반응의 빈도수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것이 안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안 타입을 설정을 했으면 스텝 4에서는 위안의 빈도수와 한계를 설정하셔야 돼요. 그럼 위안의 빈도수는 스텝 2에서 말씀드린 울음의 시간과 양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위안 빈도수를 나는 뭐 5분으로 할래. 그러면 5분마다 위안을 주는 거죠. 그리고 뭐 나는 이번 프로젝트에 있어서 안눕은 딱 한 번만 할래. 그러니까 결국 안아주는 행위 스킨십은 한 번만 하겠다고 한계를 설정해 놓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3번만 할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기가 우는 시간이 총 시간 있죠. 40분을 넘어가면 난 그만할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50분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스텝 5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이제 갖추어졌을 때 이제 나와 아이에게 딱 맞는 꿀잠 통잠이 완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울음소리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울음소리에 대해서 그래서 좀 마음을 놓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근거 자료들을 서술했어요. 근데 가장 와닿았던 어떤 한 책의 대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46페이지에 적었는데, 제가 첫째 때도 이 아이들의 잠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때는 마음이 동하지도 않았고 이해가 아예 안 됐어요. 진짜? 이게 말이 돼? 나처럼 애 절대 못 울리는 사람은 아예 생각도 못 하겠네 라고 생각했던 책이에요. 그런데 둘째를 낳은 뒤에는 크게 와닿으면서 그 얘기가 맞았구나 싶은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온 대목인데 읽어드릴게요. 아이를 울게 내버려둬라 달래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각기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유명한 부모라는 잡지에서도 해마다 다른 의견을 싣고 있었다. 그런데 부모라는 잡지의 편집장이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서 쓴 원고가 아래와 같다. 아이가 운다고 해서 즉시 안아줄 필요는 없다. 이것은 남편과 내가 8년 동안 부모 노릇을 하면서 터득한 것이다. 제발 여러분만은 전문가가 이미 확인한 내용을 다시 새롭게 터득하기 위해 8년이나 허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예, 마지막 문장 있죠? 그게 정말 저도 마음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만 떠올랐는데, 그래서 또깨 육아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첫째 때의 저처럼 헛일하지 말았으면 해요. 제가 전문가들의 책을 100권을 넘게 읽고 정말 사무치게 느껴서 정리한 또깨 육아 책에 담은 알짜 정보들을 손쉽게 가져갔으면 해요. 처음 해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온몸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겨우겨우 알아가는 체제로 되는 거를 제가 원치를 않아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려면 어설프게 시도하지 말아야 하고
이 프로젝트가 꼭 필요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확신이 생기고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아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건강하게 이끌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99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나오거든요. 울리지 않기랑 울리기를 일반적으로 그려보면 가로축이 한 번 위안행위를 주기까지 발생하는 울음의 양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제가 처음에 둘째를 기회 줄 때 1분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분 간격으로 체크하면 좀 자주 체크하는 경우가 되겠죠. 결국 울리지 않기와 울리기는 한선상에 있는 건데 울리지 않기가 울음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건강한 잠습관을 터득하는 그 과정에서 울음이 발생했을 때 울리지 않기법은 더 자주 그냥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위안 행위를. 울리기법은 그 위안 행위로 반응하는 것이 텀이 아주 긴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울리지 않기가 이제 자주 체크하는 게 되는 거고 대신에 자주 체크하게 되면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 잘 전달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보통은 이제 자주 체크하게 되면 수면 교육에 걸리는 시간 좀 더 늘어나게 되고요. 체크하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빨리 터득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건 이제 4개월 이후에 좀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하는 게 4개월 전 아기들에게는 조금 어쩔 때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실험 결과가 있거든요. 보통 5개월 이후 아기의 경우 한 번 위안행위를 주기까지 발생하는 울음의 양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번 위안행위를 주기까지 발생하는 울음의 양이라는 건 1분 울었다면 1분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고 5분 울었다면 5분 울고 위안행위를 주었다면 5가 되는 거죠. 그때 발생한 울음의 양이. 그래서 이 양이 수면 교육이 완성되는 기간과 반비례한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만큼 울었을 때 반응 주고 1만큼 울 다음에 반응 주고 뭐 어떤 사람은 10만큼 울었을 때 반응 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5개월 이후의 아기라면 너무 자주 반응을 해주면 이제 수면 교육 완성되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이제 아기에 따라서 설사 5개월 이후의 아기라고 하더라도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아기를 그래프 그려보는 게 중요해요. 즉 이제 위에는 그냥 보편적인 그래프를 그렸다면 아이나 엄마 각자에 따라서 이 그래프는 얼마든지 기울기를 달리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기울기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기울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소희의 경우를 보게 되면 소희 같은 경우는 체크 빈도수가 적을 때 더 빨리 아이주도 숙면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아이가 되죠. 소희 울리기 방법으로 했을 때 더 빨리 아이주도 숙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아이였던 거고 이제 연우나 은교의 경우도 그려봤는데 이제 이 경우에 체크하지 않으면 좀 더 오래 걸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일수.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보자면 그래프의 세로축의 값이 수면 교육에 걸리는 일수가 되는데요. 그 일수, 그 값이 제일 낮은 위안의 빈도수를 사용하는 것이 똑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페이지 보시면 이제 체크업 시 스킨십의 정도가 되는데 이게 바로 위안의 타입인 거예요. 체크업이 아예 없는 거, 문턱응원, 토닥여줌, 안아올림. 잠자리에서 자기 진정에 걸린 시간이 세로축이 돼요. 그래서 위안의 타입은 해당 위안에 따른 아이 각자의 민감도를 확인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안 왔다가 눕혔을 때, 즉 안 눕을 했을 때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는 아이도 있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아이도 있어요. 이런 반응들을 토대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과 아기에게 맞게끔 체크업 시 스킨십의 정도, 위안의 타입을 결정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은 엄마가 지금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가 나중에는 도사처럼 파악이 돼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챕터 2의 밤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챕터 2가 이제 수유텀에 관한, 먹텀에 관한 내용인데,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 또깨유가 이번 책은 정말 대중이 원하는 내용만 담았다고 했어요. 항상 질문이 나왔던 게 밤수 어떻게 없애냐, 밤수에 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167페이지 보시면 밤수를 없애기 위한 5가지 전략이라고 해서 다시 만들었어요.
이게 카페에도 글이 일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카페의 글은 정리가 아직 덜 된 글이라서 그것만 보시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단 이 밤수는 여러분들이 원했기 때문에 저는 넣은 건데 이거에 또 일희일비하는 어머님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없애라고 이걸 넣은 게 아니에요. 정말 저희 둘째도 그렇고 다른 또깨의 어머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거를 뭐 없애려고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스스로 패턴을 형성하고 패턴이 형성된 다음에 과개입하지 않고 먹이고 그냥 내려놓고 유령수유랑 제가 말씀드린 밤수유에 있어서 키포인트들을 잘 유지시키고 아이가 아이주도 숙면 스킬이 터득이 돼서 스스로도 너무 잘 자는 상황이라면 밤수는 알아서 없어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보면은 밤수를 제가 뭐 4개월 전에 꼭 끊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없거든요. 심지어 뒤에 스케줄표 챕터 3을 보면 온건파로 가져왔기 때문에 마지노선 9개월로 보고 있어요. 다만 여기 이제 없앨 수 있는 스킬들에 관한 내용을 넣은 것은 이대로 사실 해서 없애는 것도 참 나이스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젖병 수유하시는 경우에는 밀일수를 한 15ml씩 3일에 걸쳐서 15ml 준 양을 3일 동안 지속해서 먹이고 그 후에 또 15ml를 감량해보고 뭐 이런 거고요. 모유 직수를 하는 경우에는 3분 정도를 이제 빼서 뭐 12분 동안 수유하고 있었다면 9분으로 그 9분을 3일 동안 그렇게 하고 또 3일 지난 4일차 때는 또 마이너스 3분을 해주고 이런 이제 전략이 5가지 전략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밤수 챕터는 이제 보실 때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제가 뭐 4개월 안에 꼭 끊어야 됩니다. 막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보초서지 않고 밤에 애기 잘 때 제가 말씀드린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를 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또깨 육아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는지를 마음속으로 이해를 하셨다면은 그냥 애기가 잠을 잘 자게 되면 자연히 알아서 끊어져요. 네, 여기까지 개괄적으로 또깨 육아 내 아이에게 꿀잠 선물하기 프로젝트 제 첫 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려고 해요.